저는 우주항공청에서 무인기, 드론 포함해서 무인기 개발하고 이런 사업들 기획하고 추진하는 걸 맡고 있고, 또 이제 가스터빈 엔진, 그러니까 항공기에 들어가는 가스터빈 엔진 개발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UAM이나 이런 부분까지 미래항공기 프로그램에서 담당을 하는데, 너무 많은 분야를 담당하면 좀 저희가 버거워서 일단은 UAM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른 과에서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일단 저희는 올해 이런 엔진하고 드론 쪽을 제대로 셋업을 한 다음에 다른 쪽을 하려고 지금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주항공청은 24년 5월에 출범을 했고요. 산업부하고 과기부에 있는 항공과 우주의 직제를 받아서, 그러니까 이제 저희로 보면 항공기 개발, 제조, 산업 육성에 대한 그런 직제를 가지고 출범을 했고요. 특별히 또 산업부의 항공과 우주의 협력 부분도 저희가 이제 직제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드론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드론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는, 청이 출범하면서 과연 우주청이 글로벌하게, 항공 쪽은 특히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항공사업에, 민간 항공사업에 존재가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포지셔닝을 해야 될 것이냐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 결론이 결국은 항공은 드론으로 수렴한다 라는 결론이 나와서, 저희가 이제 작년 6월부터 드론 기체 공급망 이니셔티브라는 우주청에서 가장 큰 기획 연구를 통해서 드론을 정말 열심히 팠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에도 중국 선전을 갔다 왔고 올해도 갔다 왔는데, 솔직히 작년 5월에 중국을 갔다 올 때 한 몇 주는 디프레스 돼서 과연 우리가 드론을 할 수 있을까? 저 중국을 과연 뛰어넘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생각을 했죠. 저희 세대는, 제가 이제 회사에 있을 때 요즘 핫한 천궁, KFX A사 레이더 이런 것들을 개발을 계속 해왔는데, 그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해외 거 카피하고 배우고 이러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중국의 앞차가 이렇게 밤길에 먼저 가는데 돈 엄청 많이 들여서 하는데 빨리 캐치업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서 아까 회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중국을 가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그 로드맵은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중국 가서 깜짝 놀랐던 가장 큰 이유가, 저희가 한 5년 정도 이 기간을 가지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미 중국은 1년 만에 싹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게 그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동안은 창과 방패로 보면 드론이 창이라고 봤을 때 방패가 거의 생각되지 않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저희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레이더를 오래 개발 이쪽에 있다 보니까 당연히 대드론 관련된 분야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의 이제 저희가 이제 탄도탄, 미사일 이런 걸 방어하는, 그거를 탐지, 추적, 식별하는 이런 그 장비들을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게 당연히 대드론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올해 전시회에 가서 제일 놀랐던 거는 작년까지는 FPV 드론 위주의 산업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배터리 이런 거 있었는데, 올해는 FPV 드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절반이 대드론도 이제 그 레이더부터 광학까지 탐지, 추적, 식별하는 그런 장비, 그 다음에 민간 전시회니까 포나 총으로 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무력화하려면 직충돌 드론, 거의 나와 있는 드론 직충돌 드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놀랐던 게, 민간 분야는 드론을 분석을 해보면 사실 조그만 드론은 시장 수요가 없습니다. 그건 취미 활동으로밖에 안 하고, 화물, 농약 이런 큰 드론에 집중돼 있는데, 올해 가서 보니까 죄다 큰 드론입니다. 그 큰 드론을 하려고 보니까 배터리로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진으로, 발전기로, 가스터빈 엔진으로 이렇게 거기다 수소 연료 전지까지 우리나라의 발전 속도보다
내년 할 거를 1년도 안 돼서 벌써 그 드론이 한 2개월에 한 번씩 새 모델이 나온다는 얘기가 괜히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겁이 났다. 저렇게 어마어마한 버짓과 수요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걸 하고 있는데 저거를 과연 경쟁이나 적으로 돌려서 하는 게 맞을지. 그리고 또 하나의 무서운 거는 이번에 갔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한 500명 이상 등록했답니다. 제가 좀 저건 되게 저는 이제 개발을 하던 엔지니어 시각이니까 어떤 게 그게 좀 기술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뭐 좀 이렇게 인터뷰 좀 하고 찍으려고 하면 앞에 러시아 애들이 영락없이 찍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큰일 났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다른 R&D나 다른 기술 개발하고 지금은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서두를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드론의 입장에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만 열심히 우리나라 안에서 경쟁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애들은 안 왔을 거냐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직충돌 드론 그 되게 유명한 중국 드론 가서 사이트 가보면 우리 단어 드론 한 1,100만 원 정도에 팝니다. 그냥 인터넷 쇼핑몰이에요. 북한에서 지금 샤헤드 생산하고 있잖아요. 중국 그 최신 드론 해서 우리 공격하면 어떡할 거냐 이거죠. 결국은 진검승부를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국제 경쟁력이 있는 뭔가를 만들어서 드론도 그렇고 드론의 방어 체계도 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생존의 문제지 이제 대드론은 특히 이거는 생각 안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서두를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가보겠습니다. 교수님 안 되는데요? 포인터가 연결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처음이라 제가 시행착오는 다 겪어놓겠습니다. 네, 전체 내용은 전체 드론 대드론의 기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항에서 저는 또 공항 쪽 운영 시스템 개발을 항공사 아시아나에 있을 때 한 거의 10년 가까이 개발을 해서 조금은 다른 쪽보다 이해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 저의 시각에서 드립니다. 보안학회를 보면 제가 UAM 처음 검토할 때도 첫 그런 부분을 여기서 발표를 했었는데 대드론이 핫해지니까 또 소 교수님 우리 회장님께서 또 강제로 가서 발표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이럴 때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근데 이제 제가 여기를 어렵게 온 이유는 이제 다양한 생각들이 모여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오래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항공보안학께서 오래오래 이 대드론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항공은 크게 저희가 이제 두 번의 혁명을 거치고 세 번째 혁명에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라이트 형제가 처음 비행기를 발명하고 첫 번째 혁명이라고 보면 두 번째가 가스터빈 엔진, 미틀 엔진이 개발되면서 항공에 새로운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혁명은 저희가 전기 비행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저번에 UAM, PAV 뭐 이런 거 얘기를 할 때도 그랬는데 드론도 그 하나의 종류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드론하고 UAM 이거를 로우 알티튜드 이코노미라고 해서 같이 묶어서 정책을 피고 실제 그게 예전에는 조롱을 했습니다. 저게 맞지 않다. 근데 지금 와서 보면 드론에서 열심히 연습해서 시험한 거를 항공기에다 지금 집어넣고 있습니다. 실제 그게 현실이고 그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론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그런 기술력, 보통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드론 되게 쉽다. 근데 저는 파면 팔수록 드론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드론의 기체를 보면 뭐 별로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기체 구조를 보면. 근데 이게 사람이 안 타고 위험성을 안전성을 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싸고 좋은 물건, 안정적인 물건 만들기가 더 어렵습니다. 우리 스마트폰 우리 뭐 한 100만 원 주고 사죠. 그거 실제 몇 개만 만들면 몇백억, 몇천억 됩니다. 그걸 많이 찍어내니까 그렇게 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쉽게 만지는 거지. 드론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거를 아니 저거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돈 뭐 몇 억 주면 만들겠지, 개발하겠지. 이거는 엄청난 오산입니다. 기능이 되는 건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대체할 만큼 하는 건 위협을 만들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뭐 우크라이나전 때 러시아 전폭기 막 다 공격해가지고 무력화시키고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정말 싼 드론으로 어마어마한, 얼마 전에는 그 우리 에이벅스 미군 조기 경보기도 당했죠. 이거 엄청난 겁니다. 몇천만 원, 한 1, 2천만 원짜리 갖다가 몇천억 되는 거를 그냥 날려버리는 거니까 이 자그마한 항공기 드론 하나가 이 세상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특히 공항 같은 경우는 더 그럴 거고요. 지금 이 테러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드론의 종류인데 굉장히 다양해지고 이제는 그 상용으로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거를 쉽게 전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20분밖에 안 돼서 준비한 자료는 되게 많은데 짧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테러 공격에 사용되는 드론의 진화입니다. 드론이 이제 AI를 다 탑재를 하게 됐고요. 거의 다 AI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GPS나 이런 거 없이도 지가 알아서 촬영해가지고 지형 지문을 찾아가지고 우리 그 IFR 안 하고 시계 비행하면 하천 길 따라서 저희도 비행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똑같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GPS 재밍 뭐 이런 거 한다고 못 가는 게 이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스텔스화 해놓고 그 다음에 저고도로 침투를 하니까 사실 레이더에서 이 저고도로 들어오는 것들은 탐지하기 거의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소음 설계, 그 다음에 군집으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공격을 하는 드론은 실제 드론은 폭격당은 뒤에 있고 앞에 1차, 2차 페이크 드론이 들어가서 뭐 예를 들면 미스를 다 소진시킨다든가 이러놓고 공격을 하니까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물리적 방어력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예를 들면 뭐 뒤에 나오는 얘기를 좀 미리 하겠습니다. 뭐 레이저로 쏘고 뭐 강력한 RF 전파로 쏘고 이런 것들 사실은 뭐 메쉬 형태의 금속 망으로 쏴고 그다음에 빛을 잘 반사하는 반사기수가 높은 도료를 하면 그리고 드론이 빨라지면 못 떨어뜨립니다. 사실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보면서 막 요즘 개탄스러운 게 공항에서 RF 재민 건으로 대테러 뭐 연습을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 지금 어느 시대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거는 상용 드론으로 재미삼아 연습할 때나 그게 필요한 거지. 과연 내가 공항을 공격하고 어디 시설을 공격하려는데 그런 드론으로 쓸 것인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막 폭탄, 모듈 이런 것들을 장착해서 또 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고고도의 화물기에서 떨어뜨리면 낙하하면서 그 드론이 이제 깨어나서 원하는 위치까지 활공하면서 이렇게 가는 이런 드론도 꽤 많습니다. 우리가 꾸는 꿈을 거의 현실로 만드는 게 드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가장 그 이슈가 많이 됐던 샤헤드 136하고 샤헤드 136의 다음 버전인 샤헤드 136은 프로펠러입니다. 뒤에 왕복동 엔진을 달아서 프로펠러 기는데 한 180km 정도의 시속 180km 정도의 속도가 나는데 여기에 가스터빈을 달면 500km까지 갑니다. 그러면 탐지에서 추적해서 식별해가지고 무력화시킬 시간이 없습니다. 이거를 뭐 한 10km, 20km, 뭐 50km 이런 데서 쏘면 그래도 나은데 가까이 이 샤헤드는 2000km 가지 않습니까? 이걸 가까이서 쏘면 더 대책이 없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대드론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세팅할 수 있냐는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오늘은 제가 화두만 던지는 자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드론 방어 체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드론 방어 체계는 탐지하고 식별하고 그다음에 판단해서 무력화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복구 이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근데 탐지 일반적으로 되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센서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레이더 저고도로 들어오는 거 잘 식별 못합니다. 괜히 오탐, 펄스 알람 많이 놓으면 막 출동하다가 날 셉니다. 공항에서도 그렇죠. 자, RF, EOIR 다 여러 개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마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식별, 이게 진짜 위협이 있는 드론인지 아닌 일반적인 드론인지 이런 것들을 식별을 해야 되고, 이거는 다양한 예를 들면 교통관제랑 연결되어 있어요. 다양한 그 시설이나 환경이 지원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판단, 자 이제 위협이라고 판단됐을 때 이걸 어느 시점에서 떨어뜨려야 될지, 아무 데서나 떨어뜨리지만 또 그 떨어져서 2차 피해를 또 만들어내니까 그런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떨어뜨려야 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RF 제밍, 레이저, 이런 것들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현재는 작심하고 들어오는 드론은 탄으로, 총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지금 이제 많이 나오는 직충돌 드론, 직충돌 드론도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후 복구,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런 대응 부분에 있어서 뒤에 다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무조건 다 막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실제 데미지를 먹었을 때 어디까지 견딜 수 있냐, 어디까지 버텨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상세한 케이스를 도출을 해서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매뉴얼화해야 됩니다. 보통 대드론 시스템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탐지하는 센서들, 그다음에 식별하는 이제 이런 프로세서들, 이건 이제 AI 학습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학습을 통해서 할 수 있겠죠. 근데 추적, 그러니까 탐지하고 추적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탐지가 됐으면 걔가 어느 경로로 가는지 또 계속 쫓아가야 되고, 탐지하는 레이더로도 추적을 계속 할 수 있지만 이건 다른 물로 분류를 했고요. 그다음에 무력화 수단, 통합 지휘, 저희가 볼 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통합지 이 체계를 어떻게 잘 구성하느냐. 그다음에 제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공항에서 떨어뜨릴 때 2차 피해나 이런 것 때문에 봐도 안 떨어뜨리거든요. 그리고 네 책임 내 책임 왔다 갔다 핑퐁하다 말고, 특히 공항 컴플리케이티드합니다. 이 시어머니가 되게 많은 데가 공항이지 않습니까? 저도 공항에 근무를 해봐서 이 다른 데처럼 이 시어머니가 한둘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런 체계를 잘 갖춰지지 않으면 우왕좌왕하다가 서로 이제 핑퐁하다가 말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를 말씀드렸고요. 당연히 통신이나 이런 시스템은 잘 갖춰져야 됩니다. 요즘 이제 우크라이나 얘기를 좀 하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 탐지 부분이 레이더나 이런 부분 되게 대부분 EOIR도 그렇고 되게 비싼 장비들입니다. 그거를 아주 생존을 위해서 어떤 형태까지 가냐면 핸드폰의 음성 취득 모드를 만들어서 핸드폰을 넓은 지역에 깝니다. 그리고 걔가 소리를 다 마이크에서 받아들여서 중앙에서 그 음성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드론이 지나가는 소리를 미리 학습을 시켜놔서 어느 정도까지 나오면 드론이다. 그럼 그 드론이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까지 쭉 연결돼서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추적을 합니다. 그게 우리 보면 핸드폰 망이 시간 동기화가 잘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쓰고요. 레이더도 그냥 꼭 이렇게 쏘고 내가 다시 받는 게 아니라 쏘는 레이더가 따로 있어서 여러 군데 마찬가지로 수신하는 이런 채널을 놓고 그런 인식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센서는 그 환경에 맞게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대드론 시스템의 진화 부분인데 이런 레이더 광학 이런 부분에 있다가 이제 AI 기반 표적식별로 굉장히 많이 이미 발전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군지 위협에 대한 분류 부분도 이렇게 이제 AI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대응 수단도 이전에 계속 뭐 RF 제밍부터 이런 소프트킬에서 결국은 하드킬로 다 수렴을 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중국 전시회도 보면 RF 건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형식상 있는 거고 대부분이 민간에서 할 수밖에 그거밖에 없으니까 직충돌 드론으로 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이제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예전처럼 우리 보면 CIWS 그러니까 근접 방어 체계처럼 막 엄청난 탄을 쏴서 무력화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이제 AI가 있으니까 이 탄의 소진을 최소화하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타격하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지금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이번에 가서 좀 충격을 받은 부분인데 이게 직충돌, 그러니까 대드론에서 사용하는 중국제 드론입니다. 최대 속수가 한 420km, 얘들이 얘기하는 속도는 420km, 그 다음에 고도가 5km입니다. 그 다음에 내풍성이 8등급 이상에서 운영이 되는데 자 이거를 지금 공격해오는 드론을 떨어뜨리려고 개발한 드론인데 이걸 가져다가 반대로 공격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특히 항공기 이걸로 격추함될 항공기가 공항 근처에서 이착륙하는데 이걸 피해갈 수 있는 항공기가 있을까요? 정말 어마어마한 공포를 만드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분 안에 다 떨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을 때 온라인에서 한 70만원, 100만원이면 삽니다. 이거 가지고 개조해서 일반 우리 네스트 둥지처럼 된 데다가 다 뿌려놓으면 이거 열리면서 날아도 가고요. 무반동총 같은 형태로 해서 직접 유도하면서 쏘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앞에 이제 전체 정리인데 그건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앞에 내용 정리해놓은 내용이고 자 그럼 공항에서 사실은 제가 30분 발표를 하는 줄 알고 준비했는데 20분만 하라고 하셔서 자 그동안 저도 이제 우리 회장님하고 그 보안검색 장비도 개발을 해보고 공항 우리 보면 이제 서로 인지 검색을 하는 비디오도 같이 해보고 이랬었는데 그건 공항 울타리 안에서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안 검색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완전히 다른 페이지입니다. 공항 밖에서부터 공항 안을 타격할 수 있고 심지어 항공기가 날아가는데 그 항로, 이착륙, 코리도 안에 있는 항공기에 테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누가 하는지도 모르게. 그래서 공항도 이제 이 드론 때문에 이 대드론의 개념으로 보면 보안 검색 우리 회장님께서 이 보안 검색하고 안전 일부분을 합쳐서 확장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게 니꺼 내꺼 이용력은 니꺼 내꺼 이러다가는 사고 나면 말짱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막아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 저도 생각하면 할수록 이거 한 번 일어나면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리고 글자가 깨졌는데요. 별로 크지도 않은데 작지만 효과는 엄청납니다. 특히 다른 시설보다 공항은 효과 만점입니다. 테러리스트한테 보면. 나라의 국가의 이미지까지 완전히 실추될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개토공항에서
그냥 드론 하나 잘못 날려가지고 했는데도 여기를 비행이 금지된 정도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게 상용 기술이다 보니까 어떤 통제도 받지 않습니다. 그거를 조금만 깊이 조금만 더 공부하면 금방 활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애들 심지어 코딩까지 코딩해가지고 바꿔가면서 가지고 놉니다. 그런 애들이 이런 마음을 품고 가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멀리서 날아오는 것도 막기 힘든데 이 트럭으로 가서 탑차에 가서 공항 옆에서 딱 열고 확 쏴버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다고 그 트럭들을 다 어제도 제가 공군하고 그런 고민을 저희 이제 우주청 옆에 사천 공군 쪽에 그 대테러 담당하는 분이 큰 걱정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답이 없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얘기했죠. 저도 답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 고민을 깊게 해야 됩니다. 앞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특히 공항은 이 코리도 활주로가 이미 오픈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비행기가 어느 경로로 들어오는지 압니다. 아주 쉽게 막말로 테러를 가한다면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몽땅 떨어뜨려서 다 이렇게 폭파시키지 않아도 그냥 일반 폭탄이 없는 드론만으로도 공격을 하면 효과가 굉장히 클 거라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그걸 막을 거냐? 그리고 항공기 입장에서는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여기 이제 조종을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안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우리 얘가 레이더로 해서 알람을 울려주게 할 수도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공항에는 어쩔 수 없이 비행 이착륙 중단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얼마나? 그리고 이 공항이 대부분 이제 인포도 그렇고 아주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민가 도시만에 있는 경우도 많아서 함부로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제일 확실한 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기총을 하는 게 제일 확실한데 도심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낙탄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테러하고 그동안 대드론하고 접점에서 테러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고, 그리고 공격을 준비하고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손쉬워졌습니다. 이게 테러를 하려도 예를 들면 저희가 비행기 하이제킹을 하려면 보안검색을 통과하고 이러려면 굉장히 머리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비대면으로 멀리에서 그냥 쓱 날려버리고 도망가 버리면 되게 접근성, 그 다음에 그 식별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월등합니다. 그 드론이 우리의 삶을 되게 풍요롭게 할 수도 있지만 더 많은 골칫거리를 만들었다. 그냥 대드론을 생각하면 답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얘기들은 다 똑같은 얘기라서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센서, 이런 레이더니 이런 거를 대부분 대드론 하면 굉장히 중요하게 거기에 방점을 찍고 하는데, 이런 것보다 실제 대응 체계, 어떤 대응 체계를 가질 것이냐 다 못 막습니다. 드론은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한 번만 성공하면 이기는 건데, 방어하는 입장에서 한 번만 뚫리면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항상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대드론 체계를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럼 뚫렸을 때 어느 레벨까지, 어디까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지금부터 세워야 됩니다. 실제 RF 재민 이런 형태로 꿈같은 옛날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현실적인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그런 부분으로 대응 체계를 만들어야지, 이건 실전 현실이지 그냥
논문 쓰듯이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항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현장 운영의 책임 이슈를 누가 언제 무엇을 결정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공항 특히 보안 부분이 많이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전에 체계를 다 구축을 해놔야 됩니다. 이게 매뉴얼화를 해놓지 않으면 뭐 우왕좌왕 생각하고 논의하다가 끝납니다. 바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케이스별로 상황별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거에 대한 도출을 미리 해놓고 즉각적인 대응이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기술이 있는데 쓸 수 없는 사항을 막아야 됩니다. 이게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이상적인 상황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리고 기관 간의 협력 체계 특히 이게 의외로 우리나라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대테러 센터도 통합해서 관리하는 국무조정실에서 그런 형태로 해서 지금 드론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런 형태로 공항이나 이런 데서도 PF 그런 통합 체계가 구축이 돼서 이런 위험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번 세팅했다고 되지 않습니다. 드론 우리 2달에 한 번씩 새 모델 나온다고 하는데 2달에 한 번씩 공격 모델이 바뀌고 업데이트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 번 세팅해놓고 이걸로 계속 해야지 그러면 RF 재민건 얘기처럼 되는 겁니다. 벌써 10년 넘은 전에나 했던 얘기를 지금 그걸로 하면 다 막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실시간적으로 이건 실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안, 실증 검증 이런 부분을 진행해야 됩니다. 전체 결론입니다. 공항별로도 다릅니다. 아까 이제 베드로는 상황별로 다 다르고 한 번 개발한 걸 다 모든 곳에 찍어서 이렇게 카피 앤 페이스트로 놓을 수가 없는 게 베드로입니다. 드론은 그런 형태로 생산을 해서 많이 쓸 수 있지만 베드론 체계는 상황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해서 그 위험 평가를 의무화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터질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상황별, 탐지식별 판단, 대응 표준, 운용 개념을 수립해야 되고 이런 책임 권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매뉴얼화 해서 미리 도출해서 매뉴얼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에서 드렸던 얘기인데 제가 조금 시간을 짧게 하려고 중원부원을 한 것 같은데 결론은